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네,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탔던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하락폭으로 돌아서며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 하락이 주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오늘 새벽 시장에 나왔던 재료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재료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로발 달러 강세, 상품가 하락, 그리고 월트 디즈니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타난 것이 지수 하락을 도왔습니다. 네, 마감 지수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장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1.02% 내리면서 12,630.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오늘 새벽장에서 0.9% 내린 2,845.06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오늘장에서 1% 이상 빠지면서 1,342.0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품 가격 하락으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에너지정보국이 주간 재고 동향 보고서에서 이 휘발유 재고가 예상을 깨고 크게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유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하락세가 귀금속과 곡물에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네, 6월물 금 선물값이 온스당 1.1%, 금은 온스당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곡물값, 밀값까지 5% 이상 빠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도 주가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월트 디즈니 실적,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오늘장에서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너지와 상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유럽 재정 불안을 반영해서 JP모건 체이스가 2.06% 내렸고요. 그리고 신흥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캐터필라도 2.5% 미끄러진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월 무역 적자가 2월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행히 수출도 예상 밖으로 늘기는 했지만 이 고유가가 저금리와 달러 약세에 의한 경기 부양책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1.8%로 잠정 집계된 1분기 성장률에도 적신호가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선물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외에 다양한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장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크게 관심 있는 게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차기 금융 위기 후보국으로서 그 상품 시장이 지목되기 때문에 이 상품 시장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높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조지 소로스의 2차 상승 여부에서 가장 주가 결정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에서는 역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 측면이 지금은 월가 시장 참여들이 주가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국제 상품 시장,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 상품 시장에 우리가 일전에도 알아봤습니다는 모든 상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것을 퍼펙트 스톰입니다. 여기서 모든 상품 가격에 스톰, 폭풍 맞힌다 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제 상품 시장은 크게 보면 원유 시장, 그 다음에 귀금속 시장, 그리고 비철금속 시장, 그리고 농산물 시장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앞서 장 캐스터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모든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가격의 하락이 빠르게 됐죠. 네. 그래서 모든 원자재 시장의 가격 하락에 어떤 광풍을 불었다 하는 식으로 퍼펙트 스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차기 금융 위기에 대한 후보 지역으로서 상품 시장이 지목되는 상태에서 역시 이렇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모든 원자재 시장이 떨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원재 가격이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것은 사실상 그렇거든요. 이 원재에 대한 수요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수요 측면이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 시장 참여들이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원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인식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3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을 좀 이렇게 벗어날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서 보통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한 달 단위로 3번 발표합니다. 그래서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8% 발표했습니다는 그것이 이제 보통 한 달 후에 4월 말에 발표되는 그 속보치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달 후에는 잠정치가 다시 수정해서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세 번째는 그 위에 한 달에는 확정치가 발표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5월 달 그 잠정치 발표를 앞두고 이게 3월에 그 무역수지 부분이 그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적자가 확대되면 1, 4분기 성장이 1.8%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상태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진 측면, 그 다음에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측면이다 보니까 사실상 경기에 앞으로 적신호가 켜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오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의 그 경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이슈를 잡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아마 시청자분이 생각하실 대목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방송에서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품 가격이 증시로 전환될 여부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기 금융위기에 대해서 후보구로는 원자재 시장, 실은기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상품 시장이 관심된다는 것도 이런 상황에 대비될 것을 대비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1, 4분기 성장이 낮게 나옴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더블딥이냐, 소프트 패치냐 이런 논란도 미리 짚어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그 관심을 이렇게 방송 주제에서 끌었던 것이 아마 미국 경제의 더블딥과 소프트 패치 있는 논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상 원자재 가격 하락, 그 다음에 무역 적자 확대해서 1, 4분기 성장률이 잠정치에서 낮게 나올 수 있어도 올해 그 미국 경제는 연준 기준으로 3.1에서 3.3% 예상되는 만큼 1분기의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보면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 가격 충격과 그다음에 무역 적자 충격과 하는 심리적 문제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향후에 미국의 그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그만큼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경기 논쟁에서 더블딥보다는 소프트 패치 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그 충격에서 주가가 비교적 떨어졌습니다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인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나스닥은 기술 업종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근데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사실 1% 이상 넘게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입증해 두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의 경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소프트 패치와 같은 비교적 낙관론이 이렇게 지배를 이루기 때문에 오르는 그 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향후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 또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네, 원자재 상품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증시들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 어제장에서 0.25% 빠지면서 2,883.4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오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신규 대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이 정부의 긴축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시켰습니다. 네, 하락한 업종부터 오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나타나면서 철강과 비철금속, 원자재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가전 업종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른 업종도 있었습니다. 건설자재와 부동산 업종은 어제장에서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H지수 0.2% 뛰면서 상하이 증시와는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962.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장중 좀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장 초반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곧바로 이 중국 증시와 같이 흐름을 하면서 약세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지수의 상승을 준 업종을 살펴보시면은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세로 에너지와 원자재 업종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 우려로 이 부동산과 금융주는 내린 모습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 0.3% 올랐습니다. 18,584.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주가 급락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업종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견인을 했는데요. 네, 먼저 상승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급등 호재로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스터라이트가 올랐고요. 그리고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은행도 오르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수 1% 이상 내렸습니다. 1908.4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를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지수 하락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한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출세를 징수하겠다라는 정부의 언급이 나오면서 석유 관련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통신주는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1% 이상 내리면서 63,775.82포인트 기록을 했는데요. 3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심이 위축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업종 대부분 하락하면서 지수 약세를 부추긴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 가능성에 발레 주가가 크게 급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라면 예금을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질금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왜 은행에 예금하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네. 최근 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움직임부터 짚어주시지요. 오늘 사실 그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상당히 좀 긴박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으면 이 주제가 좀 동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원자재 가격 폭락 문제라든가 또 증시의 그 전형 가능성 이런 것은 이미 짚어봤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짚어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나라의 5월 그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국내에 경제 활동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외 문제만큼이나 이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주제가 아마 오늘은 좀 비교적 적당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중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목금리, 그 다음에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빼서 이걸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사실 그 시청자분 여러분께서는 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서로 같이 가는 거를 이게 착각을 하십니다는. 우리 이제 거시경제 이론에서 보면 머니 일루전 현상이다, 화폐 착각 현상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화폐 착각이다 아니면 화폐 환상이다 이런 그 표현을 씁니다. 이 머니 일루전 현상은 바로 그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간의 격차가 발생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명목금리에 따라서 내가 얼마 넣으면 얼마 이자가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는. 그렇죠. 그러나 돈의 그 본질적 가치는 이 돈을 지불함으로 해서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이기 때문에 이 실질 구매력을 따지는 데 있어서 실질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 실질금리가 원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를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목금리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간에는 행동을 하고 실제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의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을 거시경제에서 머니 일루전 현상,
화폐 한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 화폐 한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실질금리가 지금 5개월성 마이너스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는 보통 정책금리에 해당되는 기준금리가 내리는 시점에서 이게 발생했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이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이렇게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되는 이건 사상 초유의 현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5개월 연속 지속되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명목금리만 생각하고 또 시중은행들이 조금씩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이렇게 예금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질금리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결국 1년 후에 상품을 사서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그 손해를 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그 어느 경제활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사상 초유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렇게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실질금리의 그 결정 방식을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명목금리 네. 빼기를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본다면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경제 감각이 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가 이렇게 5개월 연속 마이너스 될까 하는 것은 이 실질금리의 산출 방식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중금리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를 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중의 대표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7% 내외가 지난달에 기록한 모습이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금리는 일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추세를 한 1개월 정도 평균 금리를 봐야 시중의 금리 상황 또 자금 시장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 금리가 3.7%인데 반해서 지난달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인플레 억제 선인 상한선을 벗어나서 4.2%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자 명목금리 3.7%, 소비자 물가세 4.2%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0.5%가 나옵니다. 이게 실질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5%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구매력 기준으로 이자 소득이 사실상 예금주에 해당되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먼동희 투자님이 잠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명목금리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우리가 이제 금리 체계에서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날의 그 금리 체계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금리, 그건 이제 정책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중금리에서 보면 이게 물가를 감안하지 않는 모든 금리를 명목금리, 노미널 인터레스트 레이트이고요. 물가를 감안한 실질 구매력으로 따질 때는 사실상 실질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요 명목금리에 해당되는 시중에서 형성된 신문제상에서 그냥 나오는 이 금리가 바로 그게 명목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되는 정책금리, 그게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금리와 명목금리는 서로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답변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머니가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한국은행이 도대체 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증가시킨 만큼 작년 7월부터 지금 기준금리를 인플레를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 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중금리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진 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안정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다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른 때와 달리는 경기 회복, 주가 상승 속에 불안 요인들이 계속해 터지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극복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인프라 기반이 스탠다드 형태로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젤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젤형 상태는 항상 경기 회복이라든가 주가 상승 속에서도 그때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터져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제스민 혁명이라든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가 일본 대지 사태라든가 미국의 국가신용 전망 악화라든가
또 상품 가격 폭락 문제라든가 해서 증시가 굳건히 버티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불안 요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머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 차이나 머니들은 단순히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중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개별 기업의 주식보다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는 것이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는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후서부터 우리나라 그 지금까지 채권 시장이 한 7조 원 정도의 차이나 머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이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 자본 많이 들어온다.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한다. 그러면 채권을 선호하면 채권이라는 상품 가격은 올라간다. 왜냐? 그렇죠. 그만큼 수요가 증대하기 때문에. 네.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시중금리와 트레이드업,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그만큼 떨어진다. 예. 떨어진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그 빼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서 말씀같이 차이나 머니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데는 한계된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거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했어. 국민들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기준금리를 지금 1% 올렸습니다는 물가 안정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개 차이나 머니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금리 올리면 시중금리 그만큼 더 올려야 되는데요. 차이나 머니가 더 넘어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일반 민간에서 유동성 흡수를 할 수 있는 시중의 유동성 흡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금리보다는 시중금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시중금리는 안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중 유동성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 결국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물가 한정을 위해서 핀다 하더라도 차이나 머니가 이렇게 중간에 개입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일종의 무력화되는 ineffectiveness, 즉 무력화되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중개 차이나 머니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현상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우리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상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물가 안정도 도달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일전에 그린스펀이 이렇게 추진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이 그린스펀 수수께끼를 하는데요. 한국도 최근에 보면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중순 정도에 저희가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또 짚어주시지요. 네네. 이 그린스펀 수수께끼라는 것은 사실상 최근에 보면 우리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한국은행도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이 중개 차이나 머니에 대한 우리 금리 체계 왜곡 현상 이것을 중앙은행 총재까지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한국판 그린스펀 수수께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고려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한 나라에서 보면 금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레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같이 기준금리인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스프레드 현상이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금리 체계가 잘 작동돼야 그 나라 금융시장이 증식적으로 발전돼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실물경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 해서 금융과 실물경제의 어떤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체계가 보는 부분이 보통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와 일정한 스프레드가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만기가 길수록 시청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만기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위험이 증대하기 때문에 사실 미래에셋증권에서 채권을 만기가 긴 것을 팔려면 그만큼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높아지는 그래서 단저 장고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저서좀 이 시간은 경제를 공부하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단기간에 금리 스프레드일 때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쉬의 기대가설, expectation hypothesis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힉스가 얘기한 유동성 선호설, 이것은 liquidity premium hypothesis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 분할설, market segment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론들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사실상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금리가 올리고 시장금리가 올라지면 한 달의 금리체가 잘 형성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상 기준금리가 올린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린 스펀지 꺾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금리 체계가 아직까지는 잘 잡혀있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금리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한국판 그린 스펀지 꺾기와 같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향기나무님이 금리 인상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국면 지속이 될 경우에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분께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은 금리를 올리는데 내 이자 부담 증가시키는데 그걸 희생을 해서 사실상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뭐냐? 물가 안정을 위하다. 근데 물가 안정을 시키지 못한다면 왜 내 이자 부담 증가시키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네. 이런 시각에서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께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의 가계 담보대출이 지금 한 800조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는 거의 공감하시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금통위를 앞두고 지금 실질 금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시각과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려야 된다는 시각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5%니까 최소한 금리의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금리는 좀 플러스로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마이너스 0.5%인 실질금리를 플러스가 되려면 0.5%포인트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0.25%포인트 올린다면 한 2단계 정도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을 아마 견절거리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금통위원을 비롯해서 학계 쪽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인데요. 그러나 일반 금리 입장에서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좀 이럴 때 금리라도 좀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에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거는 뭐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안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그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증가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떠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크게 효력이 없는 이 기준금리 인상은 내일 금통입니다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각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금통위를 앞두고 왜 미래에셋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이 실질금리 얘기는 느닷없이 얘기하느냐 하는 것들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시각들이 팽팽히 맞서서 오히려 대외적인 측면에서 유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중하위계층 입장에서는 이게 더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서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제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식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금리는 물가 안정을 효과도 없는데 왜 올리냐?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시각대로 아마 지금 아마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 못 봅니다는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 70에서 80%는 올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예. 이런 시각으로 이게 예. 손을 들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재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또 한 나라의 적정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리나라 적정금리 얼마로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네. 항상 적정한 수준을 갖고 판가름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금리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적정금리는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셔 공식이라든가 테일러 준칙 같은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시대가 통용되고 시대 관계없이 통용되고 국가가 관계없이 통용되는 이런 적정금리 수준이 있으면은 이런 방식대로 이렇게 산출하면 아마 이런 논란이 이렇게 사실상 누러질 수 있는데요. 네. 이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상 적정금리 수준이 달리 났기 때문에 그걸 과연 믿어야 되느냐 이 자체가 논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적정금리 산출에 의해서 적정금리 수준을 말씀드립니다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적정한 수준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의 피셔 공식이라든가 테일러 준칙으로 보면 대체로 보면 한 3.5%가 우리 적정금리 수준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3%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올해 안에 한 2단계 정도 0.25%포인트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오는 시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적정금리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 적정금리 수준이 달리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이때에서는 정성적 분석, 이제 국민의 정서를 감안한 정성적 분석에 가미될 수 있는 주관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3.5% 하더라도 미래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적정금리가 3.5%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 일부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게 아니냐 하는데요. 이런 시각을 갖고 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성은 정책 단계에서 공급하는 요인과 시장에서 공급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정책 단계에서 공급하는 이유는 금리를 올리느냐, 금리 정책, 돈을 환수하느냐 마냐 하는 유동성 정책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좀 흡수한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이 좀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뭐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는 그러나 시장 요인을 보면 그동안 정책 단계에서 공급한 게 벽장 속에 가두거나 이게 호딩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호딩머니라든가 아니면은 벽장 속에 가두면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권사에 소위 단기 부동화되는 요구불 예금, CMA, MMF 같은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경제가 좋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퇴장 통화, 단기 부동화된 통화는 다른 데 투자할 것을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증대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상당히 증대되면 이게 증시라든가 이런 투자 자산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자금도 정책 단계에서 자금을 공급하나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똑같은 유동성이라 하더라도 통화의 유통 속도가 좀 빨라진다든가 통화의 그 승수가 높아지면 또 펀드 같은 것이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면 그 자체도 가용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글로벌 유동성이 풍족하다는 것은 바로 정책보다는 시장적인 차원에서 공급하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정책만 생각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유동성을 좀 환수한다 하면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정책적 요인에서 유동성이 줄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시장의 요인에서 그만큼 더 공급이 증대되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끝난다는 시각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얘기할 때 특히 어떤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이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인식한 후에 얘기하더라도 얘기해야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 이런 시각으로 얘기하면 사실 시청자분과 투자자분 또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투자상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푸른꽃님 설명을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감사하다고요. 내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투자하는 습관님, 멍동이 투자님, 그리고 푸른꽃님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